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청주 송면리의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간만에 불알 친구들과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청주에 있는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주에 도착하니 어느새 할머니께서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보니 어느새 3시가 되었습니다.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친구 2명과 같이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하나 없고 오락실 하나 없고 PC방 하나 없고 슈퍼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슈퍼를 가려면 한 300m쯤 떨어진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곳에는 들음 바로는 200년 정도 된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느티나무 바로 맞은편에는 학생이 없어져 폐쇄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는 이 초등학교가 폐쇄되지 않아서 시골에 올 때마다 자주 놀러 갔습니다. 하지만 폐쇄가 되어서 그런지 낮에도 음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골목길을 벗어나 슈퍼로 가면 바로 아래쪽에 돌계단을 내려가면 우리가 놀기 딱 좋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형과 많이 놀던 곳이라서 나에게는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4시 30분쯤 되자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고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띵가띵가 놀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되었고 나는 친구들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놀러 왔는데 심심하다. 할머니는 주무시나? 심심한데 밖으로 나가볼까? 미쳤냐? 이제 곧 있으면 12시야. 심심한데 가보자. 몇 시간만 놀다가 오자. 너무 덥다. 그렇게 나가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반바지와 나시티만 입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느새 밖으로 나왔고 우리는 멀리 보이는 큰 느티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느티나무로 향했고 우리는 느티나무의 등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곳은 예상과는 다르게 시원한 건 둘째치고 등이 너무나 서늘했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우리 앞에서 춤추게 하는 거 어때? 우리 셋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나는 가위를 내서 져서 일어나 친구들 앞으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거대한 느티나무가 나의 눈앞에 보였고 그 느티나무에는 큰 구멍이 보였습니다. 쪽팔리지만 열심히 춤을 추고 앉으려고 하자 느티나무에서 어떤 아이가 미소를 짓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A와 B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기에 무언가 있어. 하고 외쳤습니다. 눈을 질끈 감아버렸고 A와 B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뜨자 느티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헛것을 본 거겠지 생각하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을 옮겼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 자주 놀러 왔는데. 그러냐? 어째 여기 분위기가 좀 음산하다. 진짜 그러네. 우리 집에 갈까? 나는 방금 전에 본 아이의 미소는 잊어버리고 A와 B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운동장에만 와도 서늘하네. 아까처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학교 안에 10초 있다 오기 어때? 참고로 A는 겁이 없습니다. 모두 찬성했고 우리는 추억을 위해 B의 디카를 가지고 운동장에 다시 갔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발은 문 앞에 와 있었고 나는 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젠장하고 외쳤습니다. A가 유리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저기 뒷문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벽에 카메라를 옮겨두고 셀프 타이머를 해놓고 다 같이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뒷문은 열렸습니다. 기익 소리가 났습니다. 폐교치고는 꽤 깔끔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과 달리 액자와 책상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왠지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교직원실이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인 책들이 몇 권씩 있었고 우리는 책상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다시 사진을 한 방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익 찌지직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겁이 났지만 그곳으로 하나같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지? 뭐야, 들어가 보자. 나와 A는 들어갔고 B는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환영하듯 다시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서 소리 난다. 뭐야, 내가 이거 TV에서 본 것 같은데. 책상에 무슨 나무들이 조금씩 갈라질 때마다 저 소리가 난대. 괜히 놀랐네. 나가자. 갑자기 B는 나 똥 마렵다. 하고 말했습니다. 1층 복도 구석에 있는 곳에 다 같이 가서 B가 똥을 쌌습니다. 그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여서
2층까지밖에 없었습니다. 다 쌌냐? 이제 2층 가자. 터벅터벅 먼지가 퍼지면서 2층으로의 길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층은 1층과 다르게 거미줄 같은 게 쳐져 있었고 한 교실만 빼고 모든 책상과 의자가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나란히 정렬된 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칠판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다시 한 방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피날레로 화장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최고의 공포 장소, 화장실. 우리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시골이어서 그런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공용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A와 B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위험 사용 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변기가 3개 있었는데 중앙에 위험 사용 금지라는 글자와 함께 정지선 표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똥인지 불순물인지 아무튼 이상한 색깔의 찌꺼기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들이 얽히고 얽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똥 냄새도 나고 비린내도 나고 썩은 요구르트 냄새도 났습니다. B가 사진을 찍어주기로 하고 더럽지만 화장실에서도 사진을 한 방 찍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개울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중과 함께 우리는 편안하게 모두 집에 돌아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B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사진을 컴퓨터에 옮기자마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른 사진은 아무 이상도 없었지만 처음 찍은 사진. 학교 뒷문에서 찍은 사진에서 우리 셋이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 유리문을 통해 학교 안이 보였는데 그 학교 안에 내가 느티나무에서 봤던 아이의 얼굴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로 너무나 정확하게 보였고 우리는 공중파 방송의 공포특집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진은 짤막하게 3분 정도 나왔고 합성이 아니라는 판정도 나왔습니다. 합성이 아니라는 판정을 보자마자 TV를 보고 있던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윗집을 조심해.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묘지 위에 지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 후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친구 한 명과 방학이라서 놀고 있었습니다. 밤샘을 하고 있었는데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희미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윗집인가 싶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더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베란다에 간 이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렸습니다. 말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재밌지? 조용히 해봐. 곧 있으면 접시 깨질걸. 너나 조용해. 네가 더 시끄럽거든. 이러면서 듣는 것도 멈추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부부싸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친구와 화해하고 다시 베란다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가니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장난으로 계속 싸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온 소리. 네 뒤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놀랐지만 유머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뒤에 뭐가 훅 떨어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밖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어떤 남자가 투신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하다 자살했나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그 남자는 독신이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모험심이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겁도 났지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는 친구 한 명을 더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할 일 없는데 잘 됐다고 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남자의 신원을 알아야 했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면 미친놈 같고 의심도 받을 것 같아서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은 모르는데 죽은 남자는 8년 전에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래 사신 분들에게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 일과 이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의 신원을 좀 더 파악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래 사신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원래 이 남자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부부싸움을 하도 해서 시끄러웠다며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떨어져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언론에 공개도 안 되고 덮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땡 잡았다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죽은 이유는 그 여자의 혼령이 떨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의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한층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경찰도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는지 별 조치가 없었습니다. 원래 친구 E가 특이한 애거든요. 갑자기 대문을 발로 차는 겁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집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면서도 내 심전은 귀신이라도 있어서 반응이 나타났으면 했습니다. 친구 1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친구 2가 초인종까지 누르더군요. 저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무슨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호기심이 은근히 생기더군요. 몇 번 더 치고 초인종도 눌러봤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더군요. 그냥 별 상관없이 봤습니다. 9층 아저씨가 좀 늦게 들어가나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에 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심 겁이 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짐작이 가시나요? 올라갈 때는 한층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2층 내려온 것입니다. 귀신이 저희를 부른 것일까요? 방에 들어가서 생각났거든요. 셋이서 떨었습니다. 그 후 3일이면 부모님이 오시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왠지 모를 공포감에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아마 미친놈처럼 셋이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친구 이와 일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때 실실 쪼갔다더군요. 어쨌든 기억이 없고 그 후로 1시간이 지났을까 기억이 날 때가 그때입니다. 2시 30분 새벽. 제가 정신을 차리고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친구 이는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지 왜? 그런데 우리 뭐하냐? 라고 했습니다. 친구 일은 홀린 사람처럼 계속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 이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저러는 거 아닌가?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친구 일은 실실 쪼개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살벌합니다.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울어서 그런지 졸렸습니다. 잠이 들었나 봅니다. 일어나 보니 친구 이는 옆에서 자고 있고 친구 일은 없더군요. 친구 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일 어디 있냐? 글쎄, 나도 너 자는 것까진 기억나고 너 잔 다음 친구 일이 계속 실실거리길래 약간 말리다가 기억이 안 나, 나도 잤나 봐. 전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10층 그 집에 가보자. 싫어, 나 미칠 것 같아. 그 집에 가면 당장이라도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기 싫었던 거죠. 난 갈 거다. 친구 일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럴까? 저도 간신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친구 일은 예상대로 10층 집 옆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구 일이 실성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잠이 들었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친구 일이 고개를 들더니 저와 친구 일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생각하면 친한 친구가 미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일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저와 친구 이는 말문이 막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친구 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친구 일이 쓰러졌습니다.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저도 그때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와 친구 이는 친구 일을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친구 일이 무사히 깨어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까지의 기억만 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후 며칠이 지났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 구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여기 있었던 거라며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메시지. 친구들이 죽었다. 벌써 2명의 친구가 죽었다. 첫 번째 친구, 박진. 얼굴에 껍질이 다 벗겨진 채 죽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박현진은 코가 잘린 채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 범인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까?
소름이 끼친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친구들 때문만은 아니다. 죽은 두 친구의 공통점. 그건 바로 같은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기에 난 더욱더 불안하다. 설마 나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동아리는 공포소설 동아리이다. 총 인원은 나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박진, 박현진, 이명하, 이지현, 이진열, 그리고 나 김훈. 사건의 시작은 10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진이는 집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5일 후 진이 집 근처 하천에서 진이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다. 잔인하게 얼굴 껍질이 벗겨진 모습으로. 현진이 역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야산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코가 잘린 채로. 범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과연 누굴까? 설마 나에게도 죽음의 전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훈이 뭘 그렇게 생각하니? 같은 동아리 이명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아리 선배이다. 예쁜 외모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나 날 걱정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모습 때문에 난 명아 선배를 아주 좋아한다. 너도 애들 죽음 때문에 걱정이 크구나. 명아 선배의 예쁜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나 외에도 죽은 두 친구에게 아니 우리 동아리 모두에게 언제나 친절한 누나이자 선배였다. 선배, 제가 친구들을 죽게 한 연쇄살인마를 꼭 잡을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명아 선배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뒤이어 진열 선배와 후배 지연이가 들어왔다. 우린 모두 모여서 잠깐 동안 기도했다. 죽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6명 동아리 사람끼리 스토리를 모아서 쓰는 공포소설. 다잉 메시지라는 소설이다. 죽기 전 사람들이 마지막 힘을 모아서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야기의 내용은 한 형사가 완벽 범죄로 사람들을 죽여가는 범인을 잡아가는 내용이다. 결정적인 단서, 다잉 메시지를 발견한 주인공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범인의 실체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의 공포물이다. 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김현균 형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실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야. 후배 지연이는 우리 소설의 주인공 형사를 짝사랑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완벽주의자 주인공 김현균. 지연이뿐만 아니라 남자인 나도 가끔 이런 사람이 진짜 존재하면 참 멋질 텐데라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는 정말 피곤했다. 죽은 친구들 생각 때문에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온 우리 소설 때문에 너무 피곤했다. 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후배 지연이가 보인다. 지연이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지연이 귀가 없다. 양쪽에 붙어 있어야 할 귀가 없다. 귀 대신 붉게 흐르는 피. 지연이가 다가온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한다. 선배, 잘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 메시지를. 그리고 난 꿈에서 깼다. 갑자기 들려온 전화 소리에. 지연이가 죽었다고요. 저녁 10시에 걸려온 진열 선배의 전화 한 통. 불과 5시간 전만 해도 같이 소설을 쓰고 있었던 후배 지연이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난 급히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진열 선배와 명아 선배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선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나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말고는. 죽은 지연이가 내 꿈에서 보낸 메시지. 숫자 6 그리고 2. 무엇을 명심하라는 것일까? 이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 머리가 복잡하다. 갑작스러운 지연의 죽음. 그리고 문득 뇌리를 스쳤다. 숫자 6은 혹시 동아리 인원 6명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숫자 1아. 그래, 명단표를 보자. 두 번째 적혀있는 사람의 이름, 그게 범인일 거야. 난 지연의 장례식을 마치고 곧바로 집에 가서 동아리 명단표를 보았다. 진이와 현진이는 죽었다. 그럼 끝에서 두 번째, 진열 선배. 범인은 진열 선배인 듯 싶다. 꿈속에 나타난 지연의 메시지대로라면.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 소리. 진열 선배였다.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나를 보자는 내용의 전화였다. 그래, 다른 친구들 역시 진열 선배의 전화를 받고 나가서 저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진열 선배를 만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시간이 흘렀다. 난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다. 친구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난 가야 한다.
용기를 내어서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잠바 속에 숨기고 살인마 이진열을 응징하러 간다.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원 앞에서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다. 공원은 언제나 그렇듯 인적 한 명 없이 조용하다. 그리고 멀리서 인형이 보인다. 인형의 정체는 바로 살인마 진열이다. 진열은 날 보며 가까이 다가온다. 난 겁이 났다. 하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훈이 왔구나. 선배, 무슨 일로 이 공원에서 만나자고 한 거죠? 다름이 아니라 나 동아리 탈퇴하려고 한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 가려고. 유학이요? 갑자기 웬 유학이죠? 솔직히 무섭다. 계속되는 애들 죽음. 다음엔 혹시 내가 아닐까 하고 불안해. 미안하다. 끝까지 너희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힘없이 돌아서는 진열 선배. 생각이 빗나간 듯 싶다. 멀리 사라지는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난 범인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그런 범인은 누구란 말이지. 그때 문득 떠오른 죽은 지연이의 메시지. 그리고 이걸 명심하라. 평소 지연이는 나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반말이라니. 뭔가 답이 있다. 선배 이명하란 말인가. 명하 선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잡혀버리다니 아쉽군. 난 진열 선배와 같이 명하 선배가 사는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진열 선배에게 명하 선배에게 핸드폰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진열 선배가 밖으로 나와서 시간을 끄는 동안 난 자취방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자취방에는 친구들의 얼굴이 있었다. 진이의 벗겨진 피부, 현진이의 잘린 코, 그리고 지연이의 두 귀. 명하 선배는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중이었나 보다. 난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내가 왜 그랬냐고. 설명해 줄까? 난 너희들과 쓴 소설에서 태어난 주인공 얼굴이 궁금했어. 그래서 너희들의 얼굴을 빌리려고 했던 것뿐이야. 너희 5명에 의해서 태어난 주인공의 얼굴 말이지. 완벽한 남자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소설에 미쳐버린 한 선배의 이야기 중에서 4번째 이야기 어디서 나온 거야. 저번에 학교 갔다가 야자 끝나고 시험 기간이라 혼자 더 공부하려고 남았던 적이 있었어요. 마침 비도 오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잘 되더라고요. 조용하고 주위가 어두컴컴해서 책에만 눈이 가고 정말 좋았죠.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찾았는데 전화가 울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친구들 중에 내 벨소리 다운받아간 친구가 있나 싶어서 책상 속을 찾아보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뭔진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그 기분 아시죠?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호러물에 관심 많아도 무서워서 눈물이 질끔할 정도였으니 벨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방도 내팽개치고 뛰쳐나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여고인데 남자, 특히 목소리 톤 낮은 남자의 목소리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문도 못 닫고 실례하시는 채로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불도 끄지 않은 채 말이죠. 막 뛰어와서 운동장 중앙쯤에 왔을 때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에 교실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 주번이 창문을 다 잠그고 뒷문까지 잠그는 걸 봤는데 말이죠. 설사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고단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날 친구들한테 제 벨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런 벨소리 있는 사람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폰 놓고 간 사람 있는지 물어보니까 진동으로 해놓고 간 사람 한 명 있더라고요. 주번들도 어제 분명 창문을 다 걸어 잠갔다고 합니다. 여튼 정말 무서웠었죠.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군요. 대체 그때 저랑 눈이 마주쳤던 건 뭘까요? 그리고 그 똑같은 벨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으며 야라고 불렀던 목소리의 정체는 누구며 만약 도둑이었으면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왔고 창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 분명 뒷문은 잠겨 있었을 텐데 앞문으로 들어왔다면 저와 눈이 마주쳤을 테고요. 그리고 9시 이후론 교실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다고 해도 애들이 많았으니까 걸렸을 테고요. 주번이 수희 아저씨가 어제 경보음 울리지도 않았고 3층엔 문 다 잠겨 있었고 11시에 학교 문을 다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12시 20분에 뛰쳐나왔는데 말이죠. 그럼 대체 전 어떻게 나온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불행. 명자라는 아이가 있었다. 명자는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점을 쳐보기로 했다. 점치는 할머니가 말했다. 너에게는 행복 두 가지와 불행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명자는 할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몇 년이 흐른 뒤 명자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했다. 명자는 몇 년 전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행복 두 가지와 불행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년 후 그들의 아이가 태어났다. 명자는 행복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한 불행이 마음에 걸려 불안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가 들었는지 잠을 자던 남편이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되어 죽어 있었다. 명자는 이 엄청난 불행의 매일을 눈물로 지냈다. 몇 달이 지나자 명자는 생각했다. 나에겐 이제 불행이 안 오겠지. 내가 남편 목까지 열심히 살자. 며칠이 지난 후 그들의 아이가 새벽녘에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명자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괴로워하며 몇 년 전 할머니의 말이 맞지 않아 할머니에게 따지러 갔다. 점집에 들어가서 명자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행복 두 가지와 불행 한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불행이 두 가지나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불행 한 가지 맞잖아. 명자가 화내며 말했다. 남편은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범인도 못 찾고 아들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게 왜 불행 한 가지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불행 한 가지는 내가 목류병이기 때문이야. 여섯 번째 이야기, 저수지 괴담. 저희 동네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는데요. 산길 올라가는 부근에 있고 근처에는 논도 밭도 없어서 낮에도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여름이 되면 동네 형, 동생들끼리 모여서 수영을 곧잘 가곤 했습니다. 그 여름에는 마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터라 스티로폼이 좀 나뒹굴었죠. 어린 동생들은 그걸 가지고 팬티에 넣고 물에 뜨는 재미로 수영하는 맛에 들여서 거리낌 없이 따라갔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때 동네 형들이 수영하러 가자고 할 때 제일 신나게 따라가던 그런 놈이었습니다. 수영을 맞게 우친 터라 수영이 너무 재미있었으니까요. 수영하러 갈 때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이 될 수 있는 대로 모아갔죠. 보통 11시쯤에 저수지에 모여서 수영을 하는데 점심도 굶고 수영만 해댔습니다. 기분 좋게도 저수지 옆에 산딸기나 머루가 있어서 그걸로 허기진 배를 채웠죠. 그때 제가 어려서인지 물가 근처에서만 놀았습니다. 수영은 할 줄 알았지만 옷 벗어놓은 곳 근처에서 떨어지면 무서웠거든요. 저수지에서 수영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안 깊은데 갑자기 굉장히 깊어지는 부분 말이죠. 더구나 밑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아주 차가워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저수지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뗏목이었습니다. 수영하다가 추우면 그 뗏목에서 몸 좀 말리기도 하고 수중 전직놀이도 그 뗏목을 중심으로 했으니까요. 수영을 못해도 뗏목 타고 놀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수영하러 간 날이라 뗏목이 멀리 떨어져서 수풀 근처로 딱 붙어 있더군요. 반대편에 말이죠. 우리 리더급인 형이 그걸 가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 따르는 성격이라 따라갔습니다. 결국 다 같이 뗏목을 가지러 갔습니다. 뗏목이 없으면 별로 재미없으니까요. 경태는 옷을 지키는 역할로 남고 모두 홀딱 벗고 슬리퍼만 신고 뛰어갔습니다. 반대편에 가서 뗏목을 타면 형들이 수영하면서 뗏목을 밀고 갔습니다. 누가 없으니까요. 2명의 형이 뗏목을 밀고 친구 2명, 동생 3명이 뗏목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뗏목에는 가운데 구멍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줌 구멍이었는데요. 거기에 줄이 있는 겁니다. 옷 벗어놓은 곳으로 가까이 갈 쯤에 원기가 그 줄을 무심코 잡았는데 그 줄을 잡자마자 뱀이다 하고 굉장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뗏목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뱀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 밑이 그림자가 드리워서 나무색 뱀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 색을 잘 구별 못하고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는 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뗏목에서 뛰어내리고 모두 순간적으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뱀이라면 죽어라 싫어해서 방향도 안 보고 형들이 도망가는 곳으로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물 밑에서 제 발목을 잡아당기더군요. 친구들끼리 물속으로 잠수해서 거시기를 잡거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장난은 많이 치는데 그때 잡아당기는 건 완전히 절 죽일 정도로 잡아당겼습니다. 물을 왕창 먹으면서 정말 죽을 정도로 발악했습니다.
물밑을 힘껏 발로 차올리며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무서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가운 물속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섬뜩하죠.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건 무섭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뗏목도 떨어져 버려서 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물속에서 물만 먹고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거랑 코로 들어오는 물을 죄다 먹었습니다. 물가 주위에 뾰족한 돌을 잡고 정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토했습니다. 그날 먹은 것도 없어서 그 전에 먹은 저수지 초록색의 물만 나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으앙 하고 말이죠. 어릴 적 울 때는 거의 비슷하죠. 어릴 적에 아는 욕이라고 미친나. 이것뿐이라서 모두에게 미친나. 하고 욕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내 다리 잡고 지랄했노. 으앙. 그때 운 것은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으로 울음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콧물 눈물 다 짜며 울었습니다. 귀에 물도 들어가서 귀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물속에서 제 다리를 안 잡았다고 하더군요. 경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뱀 나왔다는 것도 장난인 줄 알았다 아이가. 저는 그때 모두가 절 속이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울어댔죠. 네 근처에 아무도 없었다. 형들은 다 도망쳤는데 니만 이상하게 어프어프하대. 정말 무서웠습니다. 분명히 내 발목을 잡았던 건 사람의 손이었는데 그 중에 거짓말 같은 걸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령 장난이라고 해도 그 정도로 심한 장난을 칠 사람도 없었고요. 섬뜩했습니다. 아마도 그 멤버 중에 평소에 아가라고 기분 나쁜 놈이 있으면 그 놈으로 생각하고 바로 삐졌을 텐데 그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기억은 아직도 그 저수지를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저수지에서는 수영을 안 하고 열매나 따먹으며 구경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심한 트라우마는 아니라서 물 공포증 같은 건 안 생겼어도 깊은 물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밑에서 누가 잡아 끌고 갈 것 같거든요.